반갑습니다. 저는 열쇠공인 46살의 남성입니다. 자동차, 현관, 화장실, 심지어 걸쇠로 잠긴 일기장까지도 따고 또 거기에 맞는 열쇠를 다시 만들죠. 헌데 이 일을 하다 보니 사람도 비슷한 점이 있다는 걸 알았어요. 사람의 마음도 자신의 내면을 보호하기 위해 일종의 방어벽을 쌓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거기에 딱 맞는 열쇠를 찾기가 무척 힘들다는 거죠. 어쩔 때는 본인 스스로도 여는 방법을 알지 못하기도 하니까요. 저도 한때는 그랬습니다. 마음의 문을 닫고 살아야 했죠. 그 이유는 바로 제 아내 때문이었고요. 아름다운 이별이란 없다지만 아마 저처럼 비참한 끝을 보며 이혼한 사람은 많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불륜과 폭력으로 얼룩진 이혼이었죠. 그때 일을 떠올리면 가위가 눌린 것처럼 몸이 굳어질 정도였고요. 헌데 놀랍게도 그전까지 제 결혼 생활은 나름 행복했습니다. 아내는 고하긴 했지만 마치 온 마을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았던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따뜻한 사람이었어요. 그때까지 저는 열쇠공이 아니라 꽤 좋은 직장을 다니고 있었죠. 하지만 어디 남의 지갑 열기가 쉽나요? 높은 연봉만큼 저는 무척이나 힘들고 피곤했었습니다. 하필 그 무렵에 임신 계획을 하고 있었는데 반복된 야근에 갈구는 직장 상사 때문에 정신적으로도 너무 지치더군요. 그때도 아내는 이렇게 말했죠. 여보, 설마 오늘도 야근이었어? 얼굴이 아주 반쪽이네. 이참에 힘들면 그냥 때려치워. 저는 출근 준비하다가 웃으며 대답했어요. 일 때려치우면 당신은 어쩌고. 우리 아이라도 가지면 연봉 이렇게 많이 주는 곳이 없어. 다들 왜 대기업 하겠어. 힘들게 들어간 만큼 뜯어내야지. 이게 뜯어낸 얼굴이야? 완전 뜯겨나간 얼굴이지? 아, 됐어. 대기업이 뭐 별거야? 그렇게 돈 많이 필요 없으니까 그냥 당신 하고 싶은 일이나 하면서 살아도 돼. 내가 돈 벌게. 나 마트에서 나름 인정받는 직원이야. 내가 일해서 먹여 살릴게. 그건 더더욱 싫어. 당신 손에 물은 묻혀도 남의 눈치 보고 힘들게 돈 버는 고생은 안 시킬 거라고 약속했었잖아. 나 그 약속만은 꼭 지켜. 혼자 한 약속이 무슨 약속이야? 난 진짜 괜찮아. 사람들이 대기업 좋다 하지만 막상 옆에서 보니까 이건 무슨 사람을 갈아서 연료 쓰는 것 같아. 이러다 정말 몸 상해. 내가 먹여 살릴게. 나 생활력은 누구보다 강한 거 알지? 언제든 그만둬도 돼? 말이라도 고마워. 꼭 든든한 뒷배가 생긴 것 같네. 아내는 실제로도 생활력도 좋았고 굉장히 알뜰했습니다. 돈을 아무리 많이 벌어와도 자기 자신을 위해서 돈을 쓰는 법이 없었죠. 그러다 보니 월급의 70%는 모두 저금할 수 있었고 나머지로 제 용돈과 생활비를 충당해도 한참 여유가 있었던 겁니다. 결혼하면서 배달 음식도 완전히 끊게 되니 오히려 돈은 더 남았고요. 그렇다고 그 상황이 마냥 좋은 것은 아니었죠. 주변 사람들만 봐도 명품 가방을 사준다, 목걸이를 해줬다 이런 말을 하던데 아내는 그런 거 하나가 없었습니다. 결혼 전부터 들고 다니던 낡은 갈색 가방 하나를 들고 다녔고요. 그래서 결혼 기념일에 제가 아내에게 명품 가방을 선물했죠. 아내는 무척이나 기뻐해 주긴 했어요. 하지만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보, 진짜 고맙긴 한데 이게 마지막이야. 솔직히 나는 모시고 살 가방은 들고 다니기 싫어. 모시고 안 살아도 돼. 다음에 또 사줄게. 그냥 막 들어. 가격을 아는데 어떻게 막 들어. 그래도 남들은 하나는 다 가지고 다닌데 당신만 없잖아. 비교하는 거 정말 어리석은 일인 거 알지? 난 이런 좋은 가방보다 당신이랑 함께 마주하는 시간이 더 행복한 사람이야. 그러니까 힘들게 번 돈 이런 곳에 쓰지 말라는 거고. 무엇보다 난 비닐봉지 하나만 들어도 폼이 나는 사람이거든?
사람이 명품이니까. 준비한 선물은 기쁘게 받지만 함께 있는 시간을 더 내어주는 게 행복이라는 아내는 굉장히 현명한 사람이었어요. 누군가는 같은 대기업에 다니는 사람, 또 어떤 사람은 돈 많은 집 여자와 결혼했다고 자랑을 했지만 저는 누구보다 현명한 여자와 결혼한 게 제 인생에서 가장 큰 복이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그런 저희 집에도 딱 한 가지 문제는 있었습니다. 바로 저희 어머니였죠. 석준아, 너희 지금이라도 갈라서 애가 없을 때 돌아서는 것도 미덕이야. 알지? 엄마 제발 그런 말 좀 그만해. 언제까지 그럴 거야? 우리 결혼한 거 벌써 2년도 넘었어. 한 번 허락했으면 끝이지 도대체 뭐가 그렇게 싫은데. 그 사람처럼 엄마한테 잘하는 사람이 또 어디 있다고. 돌아서면 또 그래. 잘해야지. 잘할 수밖에 없으니 잘해야 하는 거고. 그거 말고 걔가 뭘 할 수가 있니? 내가 널 어떻게 키웠는데. 부모 없는 고아에 근본도 없는 저런 걸 끌고 들어와서는. 포기해. 난 지금도 너무 행복해. 엄마가 자꾸 이러는 게 더 힘들고. 고작 이게 힘들어? 난 석준이 너 하나 제대로 키우려고 이 나이 먹을 때까지 고생했어. 근데 그런 엄마가 이 정도 말을 하는 것도 듣기 싫어? 그러게 진작에 내가 점 찍은 여자랑 결혼했으면 이런 일 없잖아. 어디서 주워가지도 않을 허니불 같은 걸 아내라고 내 앞에서 감싸? 그만하고 얼른 집에 가. 혹시나 그 사람 앞에선 그런 말 하지도 말고, 알았어? 아유, 내 팔자야. 그래, 그때 제대로 떨어뜨려 놨어야 했는데. 내가 나절되고 싶어 이래? 다 널 위해서 하는 소리잖아. 어떻게 이렇게 엄마 마음을 다 찢어놔? 어머닌 결혼하기 전부터 아내를 못마땅하게 생각했습니다. 연애 기간 동안 내내 아내를 떨어뜨려 놓지 못해서 안달이셨죠. 당연히 결혼도 반대가 심했고요. 하지만 어머니가 그렇게까지 하는 것에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저희 집이 가난했기 때문이었죠. 돌아가신 아버지는 당시 열세공이었어요. 당연히 벌어오는 수익이 일정하지 않았기에 어느 순간부터 열쇠는 물론이고 도장, 남의 구두까지도 닦아주며 생계를 이어갔죠. 때문에 한 평도 되지 않던 공간은 늘 물건으로 가득 차 있었던 게 기억이 납니다. 아버지는 굉장히 부지런한 분이었고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같은 시간에 일어나 출근을 하셨어요. 하지만 어머니는 그것조차 질색했죠. 석준이 너도 두 눈으로 똑똑히 봐라. 너희 아버지 보면 뭐가 보이니? 부지런하고 성실하고. 어머니는 그런 말을 하는 제 어깨를 잡고 흔들었습니다. 부지런? 성실? 아니야. 넌 저 모습을 보면서 똑똑히 느껴야 해. 가난한 인간들이 왜 계속 가난할 수밖에 없는지 보고 느끼고 배우라는 거야.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인간이야. 그렇게 살아야 해서 어쩔 수 없이 부지런해진 거고. 너도 너희 아빠처럼 살고 싶어? 무능하니까 성실해야 하고 멍청하니까 부지런해야 하는 저런 인간처럼? 엄마, 그래도 아빠가 열심히 일한 덕분에 나 공부도 시켜주고 용돈도 쓰는 거잖아. 아니, 그건 부모라면 당연히 해야 하는 거야. 너를 낳은 순간부터 마땅히 그래야 하는 거고. 석준이 넌 너희 아빠처럼 살면 안 된다. 엄마는 너 절대로 저렇게는 살게 안 할 거야. 너희 아빠처럼 그 좁아터진 곳에서 쭈그리고 살게 하진 않아. 알았니? 넌 공부해서 반드시 성공해. 너희 아빠처럼 고개 숙이고 내내 바닥을 보는 게 아니라 고개 들고 살게 해주겠다고. 어머니는 강한 분이었어요. 오로지 저 하나 성공시키겠다고 없는 돈으로도 어떻게든 저 하나는 제대로 키우려고 하셨죠. 하지만 그 방법은 제대로 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어머니가 원하는 성적이 나오지 않으면 밥도 굶게 했고 매를 맞아야 했었으니까요. 특히나 중학교에 올라간 뒤로는 정도가 점점 심해졌는데 저를 앉혀놓고 세뇌까지 하려고 했죠. 전교도 아니고 반에서 2등이라니? 넌 분하지도 않아? 승준이라고 했니? 너희 반 1등이? 그 김승준이라고 우리 반 반장이야. 엄청 성실하고. 넌 이 와중에도 칭찬이 나와? 도대체 넌 그 속에 뭐가 들어앉았어? 승부욕이라는 것도 없어? 자존심도 없니?
늘 1등을 하다가 그 자리를 빼앗겼는데 지금 잠이 오고 밥이 넘어가? 아니, 엄마 이미 일이 그렇게 됐는데 더 생각해서 뭐해. 앞으로 더 열심히 하면 열심히 해도 그렇게 된 거잖아. 앞으로도 계속 이러면 만년 2등이면 난 날이 가면 갈수록 너희 아빠 닮아가는 너 때문에 속이 새까맣게 타들어가는 것 같은데 지금 속 편한 소리가 나와? 자리를 빼앗겼으면 일을 갈아야지. 죽여서라도 밟고 올라가겠다고 생각해야지. 머릿속으로 몇 번이고 죽이고 또 죽이면서라도 그 자리 빼앗겠다는 생각을 해봐. 친구를 죽여서라도 밟고 올라가겠다는 생각을 어떻게 해? 친구? 누가? 뭐 승준이 걔가? 걘 너보다 더 좋은 환경에 든든한 부모가 있으니 여유롭게 공부하는 놈이야. 그런 놈이 널 친구라고 생각이나 해줄 것 같아? 제발 정신 좀 똑바로 차려. 전쟁이 따로 있니? 이게 전쟁이지. 앞으로 정신 차릴 때까지 밥은 없어. 어머니가 그럴 때마다 저는 아버지의 가게로 찾아갔었습니다. 그럼 아버지는 늘 말없이 저를 옆에 앉혀놓고 이것저것 가르쳐줬죠. 유쾌하거나 말을 잘하는 분은 아니었지만 누구보다 저를 위로해주는 방법을 잘 알고 있었던 분이었던 겁니다. 자물쇠 여러 개를 던져주고 제가 그걸 다 딸 때까지 그저 묵묵하게 구두만 닦고 계셨고요. 그때 가게에 퍼지던 기름 냄새와 눅눅한 나무 향은 제 마음을 안정시켜주곤 했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아버지가 중학교 3학년이 되었을 때 돌아가시면서 저는 더 기댈 곳이 없어졌죠. 어머니는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눈물 한 방울 흘리지 않더군요. 심지어 돌아가시고 얼마 뒤에 이런 말도 했죠. 그나마 죽으니까 애비 노릇은 하게 됐네. 보험금이 꽤 되니까 이걸로 너 과외 하나 더 하고 그리고 학원가에 있는 곳으로 이사도 가자. 아슬아슬하기라도 계산을 해보니까 엄마! 지금 아빠 돌아가신 지 얼마나 됐다고 그래? 도대체 엄마는 왜 그래? 아빠를 사랑하긴 했어? 사랑해서 결혼한 게 맞아? 아이 그럼 산 사람은 살아야지 뭘 어째? 그리고 너도 결혼해서 살아봐라. 꿈처럼 좋은 일만 가득한 결혼은 세상에 없어. 그놈이 그놈이야. 이건 엄마가 살아보니 알게 된 거고 나도 시간을 돌릴 수 있으면 너희 아빠 같은 사람이랑 결혼 안 했어. 아득바득 성공하겠다고 일을 갈아도 모자랄 판에 욕심도 없고 욕망도 없는 그런 물렁한 인간인 줄은 몰랐지. 허우대만 멀쩡해서 사람 좋게 웃으니 어린 마음에 홀랑 넘어간 거지. 난 지금 만약 그때로 돌아가면 무조건 돈 많고 능력 있는 남자랑 살림 차렸어. 엄마가 욕심이 많다는 생각은 안 해? 아빠는 좋은 사람이었어. 엄마도 알잖아. 좋은 사람 맞아. 근데 좋은 사람일 수밖에 없었겠지. 무능한데 성격까지 나쁠 순 없잖니? 엄마 말을 꼭 그렇게 해야 해? 진짜 질린다. 질려? 그래서 뭐? 그럼 넌 무조건 성공해. 그럼 엄마 앞으로 너한테 이런 말 안 할 테니. 내가 나쁜 년 같니? 그럼 그렇게 생각하자. 내가 악역이 되어서라도 너 하나 성공시킬 수 있다면 얼마든지 그래도 된다고 보거든. 그니까 질질 짜는 거 그만하고 공부나 해. 그때부턴 그저 어머니에게서 벗어나겠다는 일념 하나만으로 공부를 했었습니다. 다행히 좋은 대학 나와서 대기업에 들어갔으니 모든 게 끝인 줄 알았는데 그것도 아니었죠. 제가 연애를 시작하고 난 이후부터 어머니에게는 제 결혼이라는 최종 목적까지 생긴 거였습니다. 가난을 끊을 수 있는 게 제 성공만이 아니라 좋은 배우자를 만나는 것도 있다고 생각했던 것 같았죠. 하지만 저는 당연히 반항을 했고 지금의 아내와 결혼을 했던 겁니다. 물론 앞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포기를 모르는 분이긴 했지만 이전처럼 강압적인 방법이 통하지 않는 성인이었죠. 그리고 아내 역시 어머니에게 잘했기 때문에 그럭저럭 잘 지낼 수 있었고요. 그러다 드디어 저희가 원하던 아이까지 가지게 되면서 결혼 3년 만에 아들 준영이를 낳았죠. 문제가 나타나는 것은 준영이가 3살이 지났을 때였습니다. 유난히 다른 아이들에 비해서 말이 느렸던 아이였기에 걱정은 하고 있었는데 병원에서 발달 장애 판단을 받았던 거였죠.
뭐든지 긍정적으로 받아들였던 아내가 무너지는 것을 제 눈으로 봐야 했고요. 그래도 초반에는 뭐든 해보려고 했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자 아내 혼자서는 한계가 찾아왔어요. 아이를 목욕시키는 것조차 혼자 할 수 없었기 때문이었죠. 결국 날이 갈수록 지쳐가는 아내를 보고 힘들어서 저는 고민 끝에 대기업을 그만뒀던 겁니다. 그때가 결혼은 10년 차였고요. 초반에는 아내도 별말 하진 않았는데 어느 순간부터 날카로워졌죠. 여보, 내가 예전에 사준 가방이랑 작년에 사준 목걸이는 왜 안 하고 다녀? 아, 그거 팔았어. 뭐? 결혼기념일 선물을 팔았다고? 그래. 왜? 나한테 준 거 아니었어? 그래서 팔았다고. 돈이 필요하면 말을 하지 그랬어. 여유가 없는 것도 아니고 충분히 있는데. 그리고 내가 회사는 그만뒀지만 다 방법은 생각해뒀어. 어릴 때 아버지한테 도장 파는 것도 배웠고 이참에 열쇠공을 해보려고 해. 시간적인 제약도 덜 받으니까 준영이 돌보는 것도 어렵지 않고. 아내는 어이가 없다는 듯 웃더군요. 열쇠공? 지금 장난해? 차라리 다른 거래. 대기업 나왔으면 사업을 하든가 아님 적절한 다른 직장 찾을 수 있잖아. 제발 좀 생각이라는 거래. 당신이 무작정 그만두는 바람에. 뭐? 혹시 우리 엄마가 찾아왔어? 맞지? 내가 문 열어주지 말라고 했잖아. 괜찮다고. 여보, 다시 어디든 들어가. 나 준영이 하나라도 너무 힘드니까 제발 좀. 역시 그 원인은 어머니였습니다. 어머니에게 따졌더니 대수롭지 않다는 듯 말하더군요. 그래, 내가 말했다. 왜? 그럼 그 멀쩡한 직장 힘들게 들어간 곳을 그만뒀다는데 내가 어떻게 가만히 있을 수가 있겠니? 그래서 몇 마디 좀 했어. 내가 너한테 그 정도도 못해? 나한텐 해도 돼. 근데 왜 그 사람한테 그러냐고? 차라리 나한테 하라고 했잖아. 문제가 생기면 그 원인을 찾아야지. 그래서 그렇게 한 거고. 지금 그 원인이 제이라는 거야? 내가 그만뒀어, 내가! 아내도 몰랐고 내가 상의도 안 했어! 그럼 그 원인이 나 아니야? 왜? 결국 준영이 때문이잖아. 그리고 그 준영이를 낳은 게 제이고. 우리 집은 거슬러 올라가도 그런 이상한 유전자가 없으니 제이 그것이 뭔가가 잘못되었겠지. 부모도 모르고 근본도 없는 애니까 정확히 짚어갈 수가 없겠지만 딱 보면 알지. 안 그럼 그런 하자 있는 애를 어떻게 낳을 수 있겠니? 난 TV에서나 봤지 내 집에 그런 애가 태어날 거라곤 상상도 못했어. 하자? 엄마 진짜 말을 왜 그렇게 하는 건데? 내 아들이야! 애미애비도 못 알아보는 자식이 무슨 자식이니? 걔도 그것보단 똑똑하겠다. 아주 딱 어울리지. 그런 여자한테 그런 아들이라니. 그러게 내가 진작에 다른 여자랑 결혼하라고 했잖니. 엄마 말 안 듣고 그런 애를 선택해서 이 꼴 난 거지. 엄마, 선 넘지 마. 나도 참을 만큼 참았어. 나 이제 그 어린애 아니야. 엄마가 이러면 나 진짜 엄마 다신 안 봐. 애미한테 협박하니? 협박 아니고 경고야. 2번은 없어. 오늘이 마지막이야. 나도 이제 안 참아. 다행히 그 경고가 통했는지 어머니는 더는 저희 아내를 괴롭히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일이 있고 1년이 지난 어느 날 준영이가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나게 됐죠. 당시 장애학교를 다니고 있었는데 체험학습을 하던 와중에 갑자기 차도로 뛰어들었던 겁니다. 사고 영상을 봐도 누구의 잘못이라고 할 수도 없는 불미스러운 사고였고요. 아내는 으스러진 준영이를 끌어안고 오열을 했습니다. 아내의 울음소리는 마치 짐승의 비명과도 같았죠. 저는 그런 아내의 곁을 지키고 평생을 함께 있겠다고 그때 다짐했습니다. 하지만 다짐이 무색하게도 아내는 준영이의 장례가 끝나고 2주가 채 지나지 않아서 아무렇지 않게 행동했죠. 하루는 집에 들어갔더니 준영이 방을 싹 다 비우고 있었습니다. 여보, 준영이 물건을 왜 벌써 정리해? 그럼 이걸 끌어안고 있어야 해? 산 사람은 살아야지.
아니 그래도 불에 태워서 보낸다던가 다른 방법이 있잖아. 그걸 믿니? 불에 태우면 공기만 안 좋아지지. 이미 죽은 아들 발목 붙잡고 있는 것도 웃기지 않아? 그리고 당신도 얼른 제대로 된 직장 구해. 열쇠공 같은 건 이제 그만두고. 솔직히 준영이 핑계대면서 대기업 나오고 싶었던 거 아니야? 힘들어서? 아니, 핑계라니. 그리고 당신도 예전에 그만두라고 했었잖아. 나랑 있는 시간이 더 중요하다고. 그걸 믿니? 순진한 건지 멍청한 건지 모르겠다. 제발 정신 좀 차려. 돈 잘 버는 직업 두고 하필이면 골라도 그런 걸. 차라리 문 잘 따니까 그 기술로 도둑질을 해왔으면 내가 이렇게 말이라도 안 하지. 쪽팔리게. 얼른 비켜! 다 치워버려야 되니까. 아, 여보 힘든 건 알겠는데 너무 무리하게. 힘들어? 내가 왜 힘들어? 나 안 힘들어. 오히려 홀가분해. 장애가 있는 아이 키우는 게 얼마나 끔찍했는지 알아? 나랑 눈을 제대로 맞추기래. 엄마라고 속 시원하게 불러주기래. 딴 세상에 있는 것처럼 공허한 눈빛 보는 것도 역겹고 토할 것 같았어. 야, 아무리 힘들어도 그런 식으로 말하는 건 당신답지 않아. 착한 척 씩씩한 척 하는 거? 눈물이나 뚝뚝 흘리면서 아무 욕심 없는 척 그러는 거? 아니, 절대 그거 다 아니야. 나 욕심 많아. 그러니까 당신이랑 결혼을 했지. 좋은 대학 나오고 대기업 다닌다고 해서 혹해서 결혼한 거야? 제발 마음에도 없는 소리 하지 마. 우리가 한도에 함께 했어? 아, 도대체 왜 이래? 10년, 20년을 살아도 모르는 게 사람 마음이야. 어떻게 확신해? 아, 설마 내가 알뜰하게 돈 저축했던 거 보고 말하는 거야? 그야 그랬지. 근데 그건 당신이 죽으면 전부 내 재산이라고 생각하니까 그렇게 했던 거야. 열쇠공이나 하면서 재산 까먹을 줄 알았으면 진작에 때려치웠어. 이제 좀 지겹다. 이런 연극하면서 사는 것도. 우리 이쯤에서 갈라서자. 저는 당황해서 말까지 더듬으며 아내의 손을 잡았죠. 지금 당신 너무 흥분한 것 같아. 우리 차분하게 이야기를 좀 해보자. 그래, 뭐 원한다면 다시 취업할게. 취업하고 마음 풀릴 때까지 나한테 욕해도 되니까 차라리 욕을 해. 차라리 울어. 나도 당신이 왜 이러는지 알겠어. 지금 힘들어서 더 그러는 거잖아. 지금 그 나이에 취업? 결국 대기업은 아닐 거 아니야. 그리고 착각하지 마. 힘들어서 당신한테 이러는 거 아니야. 말했잖아. 준영이 죽어서 나 지금 날아갈 것처럼 홀가분하다고. 솔직히 말해서 난 준영이가 나한테 효도했다는 생각만 들어. 저는 저도 모르게 아내의 뺨을 때렸죠. 마치 어머니가 아버지 사망보험금을 받았을 때 한 이야기와 너무 비슷해서 소름이 끼쳤으니까요. 뒤늦게 덜덜 떨면서 미안하다고 했지만 아내는 그대로 집을 나가버렸습니다. 얼마 후 다시 돌아온 아내는 이혼 서류를 내밀더군요. 이혼해. 무능한데 손찌검까지 하는 남잔 필요 없어졌거든. 그때는 실수했어. 당신이 너무 말을 심하게 했었잖아. 그래도 앞으로는 정말 다신 손 올리지 않을게. 나도 그때 잠깐 미쳤었어. 준영이가 너무 보고 싶었고 지금도. 아내는 짜증난다는 듯 인상을 구겼죠. 제발 심파 좀 그만 찍어! 적당히 하라고 좀! 내가 말할 테니까 잘 들어. 나 사실 남자 있었어. 아주 좋은 사람이고 능력도 있어. 최근에 사업을 시작했는데 꽤 잘 되는 모양이더라고. 그래서 이참에 노선 제대로 바꿔보려고 해. 내 미래를 위해서도 그러는 게 좋을 것 같고. 나 아직 충분히 젊고 예뻐. 이대로 주저앉고 싶지 않아. 여보, 아니잖아. 당신이 그런 사람 아닌 건 내가 더 잘 알아. 저런, 완전 호구에 멍청하기까지 하네? 나 그 사람이랑 오래전부터 만났어. 결혼 전에 사귀었던 사이기도 하고. 물론 그때는 이렇게까지 잘 나갈 줄 몰라서 버렸지만 아직도 날 잊지 못한 것 같고. 나도 싫지 않아서. 이번에 집 나갔을 때 우리 내내 함께 있었어. 서로 마음을 확인했고 이혼만 하면 나 받아준다고 그랬어. 잠자리도 끝내주더라고. 여보! 못 믿어? 내가 이렇게 말까지 해주는데도 못 믿겠다고 그러는 거야? 좋아.
정 그렇다면 내가 한번 소개해 줄까? 직접 데리고 와서 당신 앞에 보여주는 거야. 그럼 믿을래? 그러든지. 당신이 아무리 그래도 난 당신 못 놔줘. 지금 힘들어서 이러는 거 알아. 설령 그게 진짜라고 해도 난 용서할 거고 당신이랑 평생 살 거야. 그것만은 알아둬. 저는 진심이었습니다. 아내의 말을 믿지도 않았지만 설령 그게 진짜라고 해도 저는 아내를 포기하고 싶지 않았어요. 준영이가 죽은 충격으로 잠깐 방황했다고 받아들였던 겁니다. 그런데 제가 자꾸만 참고 견디고 아내를 설득만 하자 행동은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바뀌었죠. 심지어 저희 어머니가 집에 찾아온 날까지도 이혼 요구를 했던 겁니다. 늘 헤어지라고 말을 해왔던 어머니마저도 당황했고요. 지금 너 뭐라고 했니? 남자가 있으니 이혼을 해달라고? 지금 그걸 시애미 앞에서 하는 거야? 정말 너 미쳤구나. 아주 간이 배 밖으로 나왔어. 아내는 씩 웃으며 대답했죠. 사랑에 미쳤죠. 왜요? 잘난 아들 낳은 거 하나로 그렇게 유세 떨다가 이제 와서 내가 이혼하자는 건 싫으세요? 제가 모를 줄 알았어요? 매번 다른 여자 사진 주면서 뒤에서 이혼하라고 부추겼던 거? 그러니까 도로 가져가시라고요, 잘난 아들. 야! 아우 시끄러. 기차 화통을 아주 오래도 삶아 드셨나 보네. 정기적으로 드세요? 아, 그래. 이제야 본색을 드러내는구나. 이래서 사람은 가정교육이 중요한 거야. 얼마나 피가 더러웠으면 장애 있는 애를 낳았을까. 이미 네가 원인인 줄 알았어. 더럽고 천박하긴. 저는 끼어들어서 그만하라고 했지만 아내는 멈추지 않고 말했습니다. 나 더럽고 천박한 핏줄이야. 왜? 그러는 당신은 뭐 얼마나 깨끗해서 열쇠술이나 하는 저런 아들도 아들이라고 아까워 죽을까? 그렇게 자랑스러우면 우리 아파트에다 현수방 하나 걸어드려? 광고도 되면 참 좋겠네. 너 감히 나한테 반말을 해? 감히 너 따위가? 감히? 솔직히 이혼하면 당신은 그냥 동네에 지나다니는 아줌마일 뿐이야. 그리고 평소에 나한테 한 짓 생각하면 반말하는 것만으로도 감사해야지. 침을 뱉어도 속이 안 풀리는데. 너 지금 말 다 했니? 아니 아직 다 못했어. 이 미친 아줌마야. 하자 있는 네 아들 반품할 테니까 얼른 가지고 꺼져. 가겠다는 사람 발목 잡고 늘어지지 말라고. 부들부들 떨던 어머니는 이내 아내의 뺨을 때렸습니다. 그런데 아내 역시도 똑같이 어머니의 뺨을 때렸죠. 제가 도중에 끼어들어 몸으로 막지 않았다면 몸싸움까지 갈 뻔했고요. 저는 솔직히 어머니가 경찰에 신고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평소에도 못마땅하게 생각했던 아내가 자신을 때렸다는 것에만 초점을 맞출 거라고 예상했죠. 하지만 막상 그러진 않더군요. 오히려 저를 앉혀놓고 눈물까지 흘리면서 말했습니다. 왜 이혼을 안 하겠다고 버텨, 이 미련한 것아! 엄마 마음 찢어지게 할 거야? 그 사람 상처받아서 그래. 아들을 잃었어. 아직 무덤에 흙도 마르지 않았고. 그래, 나도 그것 때문에 참았어. 신고할 수 있었지만 하지도 않았고. 하지만 너 행복하려고 결혼한 거 아니야? 지금 네 얼굴을 봐라. 그게 어디 행복한 얼굴이야? 비록 내가 애미 좋아했다고 말할 순 없지만 하지만 그래도 참고 견뎠던 건 너 하나 행복하면 됐다 생각했기 때문이다. 근데 이건 아니잖니? 길 가는 사람 붙잡고 말을 해봐. 아무리 힘들어도 누가 바람을 피우고 누가 이런 짓을 하는지. 하지만 바람을 피운 건 아닐 수도 있고 애초에 말이 안 된다고. 너도 객관적으로 생각을 해봐. 애미가 왜 변했다고 생각하니? 준영이 죽어서? 아니! 너 회사 그만두고부터 정신이 다른 곳에 있었어. 만일 준영이가 죽어서 저렇게 된 게 아니라 준영이가 죽으면서 애미가 숨기고 있던 모습이 드러난 거면, 이게 준영이가 가는 길에 선물로 준 거면 어쩔 거야? 너 정신 차려. 너라도 정신 똑바로 잡고 있으라고. 엄마, 나 그 사람 사랑해.
넌 이해 못하겠지만 나도 너희 아빠 사랑했어. 하지만 너도 알잖니? 그 끝이 어땠는지. 사람 마음이 똑같으면 좋겠지만 그건 불가능한 일이야, 아들. 그때 저는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눈물 한 방울 흘리지 않았던 어머니를 떠올렸고 지금의 아내도 그것과 같아진 건 아닐까 마음이 흔들리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저는 제 결혼 생활을 믿었고 우리가 함께한 시간을 신뢰했죠. 그런데 돌아온 것은 한 남자를 데리고 온 아내의 뻔뻔한 모습이었습니다. 다정하게 팔짱까지 끼고 붙어서 웃고 귓속말로 이야기를 나누는 걸 제 눈앞에서 하더군요. 헌데 남자의 모습이 어딘지 낯이 익었습니다. 그쪽을 어디서 봤는데 혹시 저희 결혼식에 왔었나요? 남자는 커다란 덩치에 꼭 맞게 호쾌하게 웃더군요. 아이, 머리 좋은 양반이라고 하더니 진짜였네. 어릴 때 잠깐 만나다가 헤어지긴 했어도 우리가 친구처럼 지내던 사이라서 갔었죠. 뭐 이를테면 아메리칸 스타일? 어쨌든 중요한 건 이겁니다. 내가 그쪽 결혼식을 가서 축하를 해줬던 사람이라고 해도 이제 축하를 받을 것도 입장하는 것도 내 차례라는 거죠. 내키면 그쪽도 우리 결혼식 오든가요? 난 개인적으로 언제든 환영이니까. 이봐요, 제 아내입니다. 그쪽 결혼식 초대에 갈 일 절대로 없어요. 애초에 난 이 사람이랑 이혼할 생각 없으니까요. 정중하게 말할 때 돌아가 주세요. 앞으로 제 아내가 될 사람이기도 하죠. 그쪽이야말로 좋게 말로 할 때 이혼 빨리 해줬으면 좋겠는데 이제까지도 기다렸는데 내가 참을성이 그렇게 좋지는 않아서. 이혼 못하겠다면? 이 꼴을 보고도 이혼 못하겠다면 그냥 같이 살면 되죠. 난 그쪽처럼 배운 것도 없고 좋은 대학도 못 나와서 뭐 서류? 이런 거 중요한 걸 모르겠더라고요. 그리고 말꼬리 자르면서 나 괜히 자극하지 마. 쥐도 새도 모르게 확 파묻어버릴 수 있는 사람이라. 내가 조폭이거든. 그런 사람이라면 더더욱 아내는 못 보내요. 경찰에 신고하기 전에 돌아가세요. 재밌네. 아주 재밌는 놈이야. 남자는 웃으면서 담배를 입에 물고는 불을 붙이려고 했고 전 그걸 빼앗아서 던졌죠. 그런데 순식간에 분위기가 바뀌더니 남자는 일어나서 저를 밀어버리더군요. 동시에 주먹이 쉬지 않고 얼굴로 날아왔고 코피가 철철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남자는 더럽다는 듯 피를 제 몸에 닦고 일어나 발로 제 복부를 찼죠. 그리고는 우뚝 멈춰서 말했습니다. 그러게 내가 좋게 가자고 몇 번을 말했어. 이혼 당장 해. 이 다음은 너네 엄마야. 신고해도 나오면 또 쫓아올 거고 신고를 또 하잖아? 그땐 내 동생들 차례로 보낼 거야. 알았니? 이 병신 쪼다 새끼야? 명심해라. 이건 경고니까. 남자는 웃옷을 벗고 제 앞에 섰습니다. 운동을 오랫동안 한 사람처럼 온몸이 근육이었지만 마치 옷을 한 겹 더 입고 있는 것처럼 빼곡한 문신이 가득하더군요. 곧이어 아내와 함께 그 남자가 집 밖으로 나갔고 저는 홀로 앉아서 피를 닦아야 했죠. 어찌나 서럽던지 혼자 소리내서 울기까지 했습니다. 아파서? 쪽팔려서? 그게 아니었어요. 제가 맞을 때도 식탁에 가만히 앉아서 커피를 들이키던 아내의 모습 때문이었죠. 그제서야 인정을 하게 된 겁니다. 이제 아내는 날 사랑하지 않는구나 라고요. 그렇게 저는 아내와 이혼을 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그것조차도 불만이었죠. 소송을 했어야지. 협의 이혼을 왜 해? 네 재산 절반이 그 애한테 들어가는데 너 바보야? 불륜사실 명백한데 어떤 남자가 그렇게 쉽게 이혼 도장을 찍기에? 엄마, 딱 여기까지 해. 그 사람 지금은 그렇다고 해도 이전에 고생 많이 했어. 너 왜 그렇게 바보 같아? 내가 너 이렇게 가르쳤어? 제이 나랑 결혼 생활 내내 돈 한 푼 안 썼어. 준영이 태어나고 한 고생은 더 심했고 이 정도는 해주는 게 맞아. 그게 사람 된 도리야. 아주 잘났어. 잘났네. 성인 군자 납셨어. 앞으로 이 말은 더는 하지 마. 안 그럼 내가 전 재산을 다 줘버릴 거니까. 어머닌 제 말에 한숨을 깊게 쉬고는 물었습니다. 좋다. 그럼 너 앞으로는 어쩔 거야? 계속 열세공을 하겠다는 거 아니지?
그 일 시작하고 나서 네 결혼도 이렇게까지 된 거잖아. 적어도 그럴듯한 직업 하나는 있는 게 맞지? 그냥 이렇게 살면... 또! 내가 너 욕심 좀 가지라고 했지? 너 정말 이럴래? 좋아. 엄마가 재산 분할은 그냥 눈 감으마. 대신 너 직장은 다녀. 엄마! 내가 많은 걸 바라니? 그 빌어먹을 직업 때문에 일이 이렇게 됐잖아. 너 엄마 싫어하는 거 알아. 꼴 보기도 싫겠지? 하지만 난 너 성공시켜서 남한테 무시 안 당하게 하려고 했던 거야. 그런데 다른 사람도 아니고 며느리가 널 무시하고 이렇게 만들었잖니? 제발 엄마 부탁이야. 그럴듯한 직업 하나만이라도 가져. 취미로 주말에만 하면 되잖니? 어? 요즘 사람들 다 투잡하고 그런다고 하는데 너도 그런 거라고 생각하면 안 될까? 마지막 부탁이다. 어머니는 욕심이 많은 분이었기에 그게 마지막이라고 생각하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어머니의 말씀을 따랐죠. 뭐 딱히 다른 이유가 있기보다는 그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제가 미쳐버릴 것 같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제 아이가 죽고 아내마저 없는 그 상황을 버티기 위해서 일에 미쳐서 살기로 작정을 했던 거였죠. 다행히 경력이 있으니 직장을 구하는 건 어렵지 않았습니다. 이전처럼 연봉이 높진 않았지만 복지도 좋고 이름이 있는 회사였죠. 또한 다른 일을 병행하는 것도 가능한 곳이었기에 저는 쉬는 날에는 열쇠공 일을 그대로 했습니다. 그런데 역시나 어머니는 1년이 지난 이후부터 다른 여자들을 들이밀기 시작하시더군요. 이 아가씨 어머니는 초등학교 교사고 그 머리를 닮았는지 학원에서 수학 강사일 꽤 오래 했다고 하더라. 홀어머니긴 해도 연금 덕에 노후 걱정도 없고 이만하면 조건도 나쁘지가 않아. 한번 만나볼래? 얼굴도 예쁘고 참한 것 같던데. 괜찮아, 나 생각 없어. 얼른 집에 가. 나 오늘은 예약 손님이 있어. 그놈의 열쇠 수리는 아직도 하니? 벌써 이혼한 것도 제법 시간이 흘렀잖니. 다들 잊고 잘 지내고 있는데 왜 너만 이렇게 살아? 이제라도 제대로 된 여자 만나서 자리 잡으면 좀 좋아? 애도 얼른 낳아야지. 됐어 엄마. 이러지 않기로 했잖아. 회사 다니고 있고 이만하면 된 거 아니야? 엄마가 말했잖아. 행복했으면 좋겠다고. 엄마도 반성 많이 했어. 너 솔직히 제이 걔 만나 결혼한 것도 나한테 반항하려고 했던 거 아니니? 억지로 다른 여자 만나는 게 싫어서. 그때 잠깐은 그랬어도 나중은 아니었어. 그 사람 좋은 사람이었다고. 아직도 너 정신 못 차렸니? 그렇게 좋은 사람이 너 버리고 불륜에 재혼까지 해서 잘 살고 있는데 왜 넌 아직도 빈 껍데기처럼 살고 있냐고? 억울하지도 않아? 분하지도 않냐고? 12번은 죽어라 저주를 해도 모자랄 판에 어쩜 그렇게 심약하니? 그냥 제발 날 좀 내버려둬. 어머니 마음을 모르는 건 아니었습니다. 제게 강압적이긴 하셨지만 자식을 걱정하는 마음 때문이라는 건 알고 있었죠. 그래서 대부분 적당히 맞춰드렸지만 다른 여자와 결혼해야 한다는 건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었네요. 그럼에도 어머니는 포기를 모르는 우연을 가장해서 만나게 하거나 외식을 하자면서 불러내 맞선을 보게 했습니다. 당연히 저는 정중하게 거절을 했고 그렇게 하루하루 보내다 보니 어느덧 이혼한 지 4년이 지나게 됐죠. 그러다 딱 1년 전 겨울 12월 중순 무렵 이상한 전화를 받았습니다. 한참 회사에서 일을 하는데 손님에게 전화가 걸려왔죠. 문을 열어달라는 전화였는데 저는 주말에만 일을 하니 다른 곳에 연락을 하라고 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정확하진 않지만 그때가 월요일인가 화요일이었고요. 헌데 정확히 토요일에 같은 번호로 또 전화가 걸려왔고 똑같이 문을 열어달라는 요청을 받았죠. 좀 의아하긴 했지만 주소를 받고 그곳으로 향했어요. 가끔 손님들 중에 어린애들이 장난치며 안에서 문을 잠가 못 여는 경우가 덜어 있었기에 그런가 보다 생각했죠. 하지만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는 동시에 저는 경악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 앞에 서 있던 건 다름 아닌 아내, 아니 이제는 전처가 된 사람의 남편이었으니까요. 커다란 덩치로 저를 넘어뜨리고 때렸던 그 남자 말입니다. 뭡니까? 지금 사람 놀리는 겁니까? 저 무시하려고 불러낸 거였어요? 그런 게 아닙니다, 기사님. 정말로 문을 열어달라고 부른 거 맞아요. 저는 기가 차서 웃었죠. 기사님? 갑자기 왜 존댓말을 하세요? 왜요? 저 때리시게요? 아님 도둑질이라도 하려고 하는 겁니까? 이런 식으로 하시는 거 명백한 업무 방해니까 앞으로 다신 저 부르지 마세요. 저는 돌아가려고 엘리베이터 버튼을 눌렀는데 남자는 제 앞을 막고는 갑자기 무릎을 꿇었습니다. 이게 무슨 짓이냐며 저는 남자를 일으키려고 했지만 덩치가 산만한 그 인간은 꿈쩍도 하지 않더군요. 그런데 그 남자는 제 바지가랑이를 잡고 애원하기 시작했죠. 제발 제이 좀 살려주세요. 우리 제이... 기사님 제발 이 문 좀 열어주세요. 네? 저 안에 제이가 있어요? 제이한테 무슨 일 있습니까? 네, 제 말은 들으려고 하지도 않아요. 이러다 정말 큰일 납니다. 전 바로 도구함을 바닥에 내려두고 서둘러 문을 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5분도 되지 않아서 현관의 문이 힘없이 열렸죠. 그런데 그 소리를 들었는지 전처가 나왔고 저와 눈이 마주쳤어요. 저는 고개를 얼른 숙이고 돌아가려고 짐을 챙겼습니다. 헌데 남자가 제 손목을 잡더군요. 기사님 꼭 보셔야 할 게 있습니다. 안으로 들어오세요. 그 말에 아내는 소리를 꽥 질렀죠. 미쳤어? 저 인간을 왜 데리고 왔어? 나가! 당장 나가! 지금 미친 건 제이 너야! 저 사람도 알 건 알아야 할 거 아니야! 너 이대로 그냥 못 둬! 오빠! 제발 이러지 마! 우리 약속했잖아! 약속? 너 그런 건 깨야 할 땐 깨야 하는 거야! 나와! 비키라고! 안 돼! 못 들어가! 저도 참 바보 같은 게 그 순간에도 그 남자가 전처에게 함부로 하는 게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비참하다고 해야 할지 제 눈앞에서 애정 행각을 하는 것보다 현실적인 부부처럼 싸우는 게 더 싫더군요. 하지만 그러는 와중에 저는 집안 상태를 보게 됐고 너무나 당황하게 됐습니다. 집안은 발을 디딜 틈도 없이 물건들로 꽉 채워져 있는 상태였고 겨우 한 사람이 지나다니는 통로가 있을 뿐이었죠. 또한 전처의 모습도 어딘지 이상했습니다. 너무나 마르고 초췌하게 보였어요. 통통했던 볼도 움푹 꺼져 있었고 눈빛도 정상이 아니었죠. 이때 남자가 아내의 양손을 잡고는 제게 소리를 쳤습니다. 저 방에 얼른 들어가 봐요. 얼른! 지금 들어가라고! 저는 눈치를 보다가 남자의 다급해 보이는 눈빛에 아주 천천히 안으로 들어섰죠. 그런데 거긴 작은 꼬마 아이가 서 있었습니다. 허리까지 내려오는 긴 머리에 커다란 눈으로 저를 올려다보며 고개를 갸웃하더군요. 속으로 아내가 아이를 낳은 건가 했습니다. 아저씨 누구세요? 아빠야? 저는 순간 가슴이 울렁거리며 요동쳤죠. 아저씨는 엄마 친구. 넌 누구야? 이름이 뭐야? 준이. 저는 그 말을 듣자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그 아이를 끌어안고 울기 시작했죠. 준이라는 이름은 아내가 처음 임신 사실을 알렸을 때 제가 지었던 이름이었습니다. 성별을 모르는 상태였기에 아들이 태어나면 준영, 딸이 태어나면 준이라고 이름을 붙이자고 정해둔 거였거든요. 그 아이 이름이 준이라는 건 제 딸이라는 것과 같았죠. 그때 아내가 저를 딸에게서 떨어뜨렸습니다. 가! 당신이랑은 관계없어! 아니! 내 딸이잖아! 아니야! 이 아이는 당신 딸 아니야! 나랑 저 사람 사이에 낳은! 아내가 말을 하고 있는데 남자가 들어왔고 준이가 삼촌! 하고 뛰어가는 동시에 거짓말은 탄로가 나고 말았죠. 아내도 더는 떠올릴 거짓말이 없으니 입을 꾹 다물었고요. 그 대신 남자가 입을 열었습니다. 저는 제이랑 같은 고아원 출신입니다. 제이는 제 친동생 같은 아이고 이 아이가 부탁하지 않았더라면 그쪽한테 그런 무례한 짓은 하지 않았을 거예요. 이제 와서 정말 죄송합니다.
저랑 제이는 정말 아무 사이 아닙니다. 당연히 이 아이도 그쪽이 생각하는 게 맞고요. 저는 너무 혼란스러워서 말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죠. 그럼 도대체 왜 나랑 헤어지고 그렇게... 그쪽 어머니요. 어머니 때문이죠. 이때 아내가 소리를 꽥 질렀습니다. 그만해! 말하지 말라고! 그만하라고! 제이, 너 치료받아야 해. 이래선 준이도 제대로 잘할 수 없다는 거 몰라? 나도 오죽했으면 이러겠어. 문 다 걸어놓고 애를 밖에도 못 나가게 만들잖아. 그리고 집안 꼴은 이게 다 뭐야? 이게 사람이 사는 집이야? 요즘엔 짐승도 이렇게 안 살아. 내가 설득해도 너 계속 이렇게 고집 피우니까 나도 방법이 없었어. 이게 다 널 위해서라고. 남자의 말로는 준영이가 태어난 이후부터 어머니는 아내를 괴롭혀왔다고 했습니다. 제가 막는다고 막아왔지만 아내는 늘 어머니가 찾아오면 문을 열어줬다고 해요. 당연히 이혼을 하라고 압박을 했고 아들 인생을 말아먹은 년이라는 말까지 들었다고 했죠. 특히나 제가 대기업을 나와서 열쇠공을 시작하면서 그 정도는 점점 심해졌다고 합니다. 준영이 그렇게 되고 제이가 울다 쓰러진 날 기억하시죠? 그때 병원에서 임신이라는 걸 알았다고 하더군요. 하필 그걸 당신 어머님이 알게 됐고요. 제가 준영이 사고 수습할 때 그때요? 네, 듣기론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쪽 어머니가 중절 수술을 하라고 애를 끌고 갔다고 합니다. 준영이 잃고 슬퍼하는 제이한테 말이죠. 이제야 짐이 하나 사라졌는데 또 하나 더 만들 작정이냐고 자기 아들 발목을 부러뜨릴 참이냐며 난리를 피웠다고 해요. 저는 그 말을 듣고 아내의 어깨를 잡고 울먹이며 따졌죠. 나한테 말을 했어야지. 그걸 왜 바보처럼 견뎌? 내가 그 정도였어? 내가 당신 인생 망쳤잖아. 어머님 말씀 틀린 거 없어. 그리고 그땐 나도 무서웠어. 우리 준이가 혹시나 준영이랑 같을까봐 너무 무서웠다고. 두려움에 떨면서도 아내는 아이를 지키겠다는 생각만 했다고 합니다. 저희 어머니에게는 차라리 이혼을 하겠다고 했고 어머니는 이혼할 수 있도록 조언까지 했다고 하더군요. 그러고 보니 이전에 어머니가 아버지에게 했던 모진 말들이 비슷하게 아내의 입을 통해서 흘러나와 놀란 적도 있었죠. 그것들이 모두 어머니의 지시였기에 가능했던 거예요. 심지어 아내에게 선물했던 것들 역시 팔아버린 게 아니라 어머니에게 빼앗겼다는 것도 알게 된 겁니다. 준영이를 잃은 충격과 준이를 지키겠다는 마음 외에도 이미 아내는 심적으로 많이 지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렇게 제게 강하게 이혼을 요구했고 그럴듯한 사람까지 데리고 와 애인인 척 연극까지 했던 겁니다. 반전이긴 하지만 남자는 조폭 그런 것도 아니었어요. 저 타투샵 하고 있습니다. 운동을 좀 좋아하지만 그림을 오래 그려왔어요. 타투... 문신 그려주는 그런 일이요? 네, 언제 한번 찾아오세요. 제가 저지른 짓도 있으니 공짜로 해드릴게요. 대신 우리 제이 좀 치료 좀 받게 해주세요. 제발 이렇게 부탁드립니다. 애초에 남자가 저를 부른 것도 다시 잘해보라는 의미는 아니었습니다. 친오빠 같은 사람이기에 다시 재결합을 하는 건 반대하더군요. 그저 원하는 건 치료였던 겁니다. 이혼 뒤부터 아내는 물건들을 버리지 못하는 강박장애가 생겼고 거기에 더해서 얼마 전부터 불안장애까지 나타났다고 했죠. 준영이가 사고로 죽었던 충격 때문에 준이를 그 방에서 나가지도 못하게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당연히 유치원을 보내지도 않았고 자신의 시야에만 두었던 거죠. 모든 상황을 파악한 뒤에 저는 가장 먼저 어린 준이의 손을 잡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시 소개할게. 준이야. 우리 준이 아빠야. 진짜 내 아빠야? 응. 아빠가 좀 늦었지? 그래도 딱 하루만 자면 그때부턴 계속 같이 있을 거야. 당연히 아내는 발작을 했죠. 애한테 왜 그런 말을 해? 얼른 가! 저는 진지한 눈빛으로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난 약속은 반드시 지켜. 여보, 비록 이혼은 했지만 나 당신 잊은 적 없어. 그리고 앞으로도 다신 이 손 놓지 않을 거야.
그러기 전에 내가 들고 있던 것부터 내려놓고 다시 올게. 저는 그곳에서 바로 어머니의 집으로 향했어요. 그리고 아주 차분하게 제가 보고 들었던 모든 것들을 이야기했죠. 역시나 어머님 표정 하나 변하지 않고 말씀하시더군요. 그래, 내가 그러라고 했어. 왜? 나 덕분에 너 다시 일상으로 돌아왔잖니? 이제 대기업은 아니라고 해도 그래도 사람 꼴은 제대로 하고 다니고 있잖아. 나 아니었으면 너 그냥 너희 아버지처럼 그 좁은 공간에서 도장이나 파는 신세였다는 건 모르니? 도장이나 파는 게 뭐 어때서? 나 엄마가 이날 이때까지 고생한 거 아니까 참고 견뎠어. 하지만 이제 더는 못 견디겠어. 우리 이쯤에서 인연 끊어. 참나 기가 차서. 걔가 그러라고 시키대? 그래? 이래서 내가 그년이 마음에 안 들었어. 출신도 알 수 없는 게 감히 우리 집에 끼어들어와서 너랑 내 사이 갈라놓고 결국에 아이 하나로 네 발목을 또 잡았잖아. 왜? 또 하자 있는 불량품 나왔다고 하니? 그래서 돈 달래? 지금 뭐라고 했어? 불량품? 그럼 그게 불량품이지 정상 제품이니? 말귀도 못 알아듣는 걸 꼭 사람 취급까지 해야 해? 이건 석준이 널 위해서 한 일들이야. 너 인생 망하고 싶어? 예전으로 다시 돌아갈 거야? 제발 엄마 말 좀 들어라. 내 말 들어서 석준이 네가 실패한 게 있어? 대학도 잘 들어갔고 대기업까지 다녔어. 그게 다 내가 만든 작품이고. 내가 저번에 말했지. 마지막 경고였다고. 다신 나 찾아오지 마. 난 이제 엄마 없어. 제가 일어나려고 하자 상황을 파악한 어머니는 제 손을 잡았죠. 알았어, 알았다고. 그 엄마가 잘못했어. 엄마는 그저 네 행복을 위해서 그랬던 거야. 행복? 나 엄마 말대로 다 따랐는데 하나도 행복하지 않았어. 오로지 엄마 말에 처음으로 반영하고 그 사람 만났을 때 가장 행복했지. 내 어린 시절 가장 행복했던 기억도 아버지가 내 옆에서 나무를 깎던 걸 본 거였어. 엄마 기준으로 보면 나도 불량품이야. 왜? 엄마는 애초에 내가 행복하길 바란 게 아니라 엄마 스스로가 행복하려고 했던 거니까. 석준아, 난 네 엄마야. 누군가를 버릴 때는 자기도 버려질 각오는 해야지. 엄마, 세상은 원래 그래. 그럼 불량품인 아들은 이만 가볼 테니까 엄마는 풀떼기 하나도 키우지 말고 혼자 살아. 저를 나쁜 자식이라고 손가락질해도 어쩔 수 없습니다. 딱히 변명도 하고 싶지 않고요. 그저 저도 어머니에게 많이 지쳤을 뿐이었죠. 어머니가 계속 연락이 와도 저는 받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제 앞에 무릎을 꿇었지만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고요. 그 다음은 아내의 치료를 시작하는 거였죠. 딸과는 죽어도 떨어지지 않으려고 해서 힘들긴 했지만 겨우 설득을 해서 여기저기 병원을 다녔습니다. 보통 정신과 치료는 한 곳을 주기적으로 다니는 분들이 많지만 상태가 호전되지 않으면 과감하게 다른 병원으로 가는 게 좋다고 들었거든요. 그렇게 총 5번을 옮겨 다녔고 마침내 아내와 잘 맞는 곳을 발견해서 정착하게 됐죠. 아내가 살던 집에 물건을 옮기고 버리는 것이 총 6개월이 걸렸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그게 일종의 방어 기제라고 하시더군요. 쌓여가는 물건은 빈 마음을 채우기 위함이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저는 죽은 아들의 물건도 발견하게 됐죠. 장례가 끝난 뒤 가져다 버린 줄 알았던 물건들이 고스란히 있었던 겁니다. 아내는 그것만은 버리지 않으려고 했죠. 그래서 저는 그런 아내를 안아주며 말했습니다. 우리 준영이 너무 심심하잖아. 그리고 옷도 갈아입어야지. 이거 태워서 올려보내자. 응? 아내는 울음을 터뜨렸죠. 그래도 우리 준영이도 여기 있고 싶어 할 거야. 내가 매일 세탁도 다시 하고. 이미 우리 가슴에 묻었잖아. 우리가 죽는 날까지 기억하면 되는 거야. 보내주자. 우리 준영이 너무 보고 싶어. 나도 너무 미치도록 보고 싶어. 우린 몇 시간 동안 울었습니다. 그러다가 결국 준영이의 물건도 다 태워 보내줬고 뒤이어서 이사까지 감행했죠. 혹시나 주소가 노출될까봐 제 주소지도 다른 곳으로 이전해 두며 철저하게 어머니의 접근을 막았고요.
다행히 딸 준이는 큰 이상 없이 잘 자라고 있습니다. 비록 아직까지는 아내가 딸을 밖에 내보내는 것을 불안해해서 치료를 받고 있긴 하지만 시간을 두고 천천히 치료하면 언젠가는 나아질 거라고 믿고 있죠. 몇 달 전부터 살림을 합치긴 했지만 재결합은 아직입니다. 사실 저는 당장이라도 하고 싶지만 아내가 치료를 다 받고 난 뒤에 결정하겠다고 해서 미루고 있죠. 그래도 상관은 없습니다. 떨어져 있는 기간 동안에도 잊지 못했던 사람이었기에 10년도, 20년도 원하면 더 기다릴 수 있으니까요. 열쇠는 각각의 자물쇠에 맞게 설계된 고유한 도구죠. 마찬가지로 사람의 마음도 고유하며 각기 다른 경험과 감정으로 이루어져 있을 테고요. 복잡한 만큼 더 섬세한 관찰이 필요하고 시간도 오래 걸릴 겁니다. 하지만 저는 꼭 해낼 거예요. 그러니 우리 가족 응원 많이 해주시고요. 행복하라고 꼭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끝까지 이야기 들어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드리며 하루하루 행복한 순간들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